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74페이지 조선후기 경제 부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경제 파트를 볼 때는요, 각 시기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제 생활 모습도 보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수취제도 봤었고, 마지막 세 번째 토지제도 공부했었죠.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왔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조선 후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경제에서도요, 대단히 활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일단은 전쟁 후에 어떤 식으로 수취제도, 세금제도가 개편됐는지 일단 그거 보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업과 수공업, 광업, 상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발달했는지 모습들을 분야별로 살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비해서 경제가요,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농업 위주였었는데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 꽤 많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자본주의 그 싹들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세금제도 개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금제도는 조세 공납역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이미 16세기부터 흔들거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후가 되면 조세 공납역 모두 다 바꿔줘요. 이미 16세기 때부터 흔들렸던 것도 배경이 되거니와 또 하나는 백성들의 생활이 전쟁 이후에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조세 개편,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정법. 영원히 정하였다라고 해서 영정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었던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다 그러면 뭐가 있었죠? 공법이라고 해서요. 전분 6등급, 연분 9등급이 있었죠. 일단 토지를 비옥 정도에 따라 해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그걸 9개로 나눴어요. 상상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장 아래가 하년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장 농사가 잘 된 적 같은 경우는요 20두를 내요. 근데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4두씩. 이거 나름 세종대왕이요 10년 이상 조사에 가면서, 그쵸? 이래서 만들었던 제도이긴 한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지 등급 6개, 풍년과 흉년에 따라 생산량 9개, 곱해보면 6, 9, 54,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결국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리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는 또 세종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조선이 관수관급제 폐지되고 난 다음에요. 지주전호제로 돌아섰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지주전호제는요. 토지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토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 열심히 배웠었던 전시과라든지 과전법 같은 경우는요.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 10분의 1을 누가 받아 먹을 것인가, 국가가 받아 먹을 것인가, 관리가 받아 먹을 것인가, 수조권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보다는 그 수조권이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했다. 그런데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그 관수관급제마저 폐지되고 난 다음엔요, 관리들에게 수조권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의 관원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관직 생활을 하면 국가는 나에게 토지를 줘서 수조권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 녹봉도 좋습니다. 이거 2개만 있어도 나름 먹고 살만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수조권을 더 이상 안 주다 보니까 나는 녹봉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월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리들은 안 되겠다. 나도 내 토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내 토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나도 먹고 살 수 있지. 토지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 양반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토지 소유 욕구를 발휘하게 되면 그들은 빠르게 토지를 늘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개간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조선의 토지의 양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풍선 효과입니다. 기본적인 양이 있는데 그 가지던 양이 지주에게, 그러니까 양반들께 많이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반의 토지는 늘어나게 되지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풍선 효과.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가 너무나 안 됐다 그러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양반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근데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땅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이 지주로서 땅 소유욕을 넓혀 나가게 되면 일반 농민들은 소작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작농을 전호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자꾸 전호로 몰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세제도 개편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것을 시행한 시기는 이제 인조가 되겠고요.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바꿔줬나? 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 개로 갑니다. 그래서 1결당 4두씩만 내라. 토지 1결당 4두씩만 내라라고 바꿔줍니다. 복잡한 걸 정리해줬죠? 영원히 정하였다. 4두씩만 내라. 이것이 바로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일단 아버지 인조가요. 이렇게 4두를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효종시기 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분 6등급 할 때는 토지의 비옥도를 평가하면서 자의 종류도 6가지입니다. 라고 했었죠. 수등 이척법이라고 해가지고. 되셨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로 갑니다. 이걸 바로 뭐라면 양척동일법이라고 해요. 양척동일법. 그래서 자의 종류를 한 개만 쓴다. 단 지금 조세를 확 줄여줬잖아요. 대신에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를 측정할 때는 예전에 1등전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는 고자 한 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정법을 실시했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일반 농민들이 져야 되는 전세, 조세의 부담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전에 없었던 각종 부가세들이 추가가 돼요. 부가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어들인 거 이제 세곡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금인 거잖아요. 돈으로 내니까. 옛날에 이게 곡식으로 냈기 때문에 세곡이라고 하는데 이 세곡을 어떻게 운반했었냐면 배를 통해서 한양까지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 실어야 되거든. 창고에 쌓아야 되거든. 이러면서 각종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부가세들이 첨부가 돼요. 또 여기다 추가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선물한다. 뭐가 있었죠? 삼수미세라고 해가지고요. 왜 조선 오군영 중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쌀을 월급으로 받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들에게 주게 되는 쌀, 삼수미세라고 하는 걸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결당 2.2두를 더 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줄여주긴 했지만 각종 부가세에다가 삼수미세까지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커져가고요. 무엇보다 지주 전호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지주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입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소작농아, 너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원래는 이 토지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네가 대신 내 라면서 조세, 저 전세를 지주가 전후한데 그냥 대신 내게끔 해버립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요, 재산세가 나왔어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든 집이든 소유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요즘 전세 대란이라고 우리 집에서 계속 전세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나와 있는 이 재산세 당신이 내세요 라고 대신 물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호들의 부담이 조금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요 꼭 영정법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토지를 근간으로 나오는 모든 세금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지주가 전호에게 그것을 대신 내게끔 하였다. 보기에서 그런 게 나오면 지주 전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납 가볼게요. 우리 그동안 공납 이야기하면서 한참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방납의 폐단 이야기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방납의 폐단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희나 유성룡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특산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쌀로 내게끔 합시다 라고 해서 수미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방납이라고 하는 건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거 말고 수미, 쌀을 내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모아져서 대동법이 마련됩니다. 대동법. 자, 특히나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하나하나 일단 시작은 해볼게요.
대동법을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왕은 광해군입니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이원익이 건의를 합니다. 이원익이 건의를 해서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을 해요. 됐죠? 그런데 한 특징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다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대동법을 시행하면서부터는요. 특산물 내지 말고 토지 1결당 12두 토지 1결당 12두를 내거나 만약에 니네 동네가 농사를 많이 안 져? 그러면 옷감으로 내, 배로 내. 아니면 니네 동전 있니? 상평통보로 내.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산물을 낼 때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드렸냐면 놀부와 흥부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놀부가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놀부든 흥부든 부자건 가난한과 상관없이 똑같이 냅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각 집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일종의 세금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집당 매겨지는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토지 1결당 12두를 내세요라고 하는 것은 각 집당 나눠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 그 이전의 공납 방식이라고 한다면 흥부, 놀부가 똑같은 양을 냈었지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부터는요. 흥부는 안 내도 돼요. 왜? 흥부는 토지가 없으니까. 반면에 놀부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놀부는 갑자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졌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들이 반발했겠죠. 되셨어요? 물론 이제 땅 주인 중에 다수를 일단 차지하는 건 양반 지주들. 하지만 꼭 양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평민들 중에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넓혀가는데요. 일단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광해군 다음 인조죠. 인조 시기 때는요. 강원도로 갑니다. 그러다가 그에 아들 효종 시기가 되면요. 전라도랑 충청도를 갑니다. 그러다가 숙종 시기 있죠. 이 숙종 시기가 되면 농사를 많이 짓기 어려운 쪽, 저 위쪽에 있는 지역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 워낙 춥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현무암지대이기 때문에 벼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이들 지역 묶어서 익류라고 불려졌는데 그 익류 지역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 그럼 어디가 남은 거예요? 경상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도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대동법을 시행하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광해군에서부터 숙종까지 걸리는 기간이요. 100년 걸리거든요. 100년에 걸쳐서 전국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집당 매기고 있던 세금을 토지당 매겼기 때문에 그만큼 땅 주인들의 반발이 컸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반면에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조세정의라고 하는 거는 보다 실천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오늘날 기준을 보시면요. 통장에 월급 많이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은 집이라든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이 근간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건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만큼 지주의 부담이 커졌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종이도 필요하고 옷감도 필요하고 화살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되게 많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한테는 이제 대동미라고 해서 쌀을 걷어들였어요. 그럼 이 쌀을 가지고요. 정부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요. 쌀을 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게 종이랑 화살이랑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니네가 전국에 가서 그거 사가지고 와. 이렇게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이 대동법을 통해서 새로운 상인 계층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공인. 되셨어요? 이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서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공인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을 얘기할 때 공인들 계속 나오게 될 테거든요. 공인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공인은요. 국가가 준 이 쌀들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화살 만들어내, 종이 만들어내. 그럼 농민들이 직접 만들었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이 다니면서 당신네가 그렇게 화살 잘 만들어요? 그러면 화살 1000개 주문. 당신네가 종이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종이 10,000장 주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고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들이 전국의 시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시장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장시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장시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요. 그래서 18세기가 되면 전국의 장시가 1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 국가였어요. 자기가 필요한 건 웬만하면 알아서 생산하는 구조였는데 공인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거래가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화폐를 거래하는 이런 경제. 이걸 바로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달하더이더라. 뭔가 경제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느낌 받으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대동법에서 그 시작이 이제 공납이었잖아요. 이 공납이라는 게 세 가지거든요. 상공, 별공, 진상이라서 세 가지 종류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대동법으로 바꿔준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항상 매년마다 일정량 냈어야 됐던 거, 상공 있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는 남아있다.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농민들 농사하다 말고 갑자기 전복 따러 가야 되는 거, 농사하다 말고 감 따러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나라의 공사판에 동원이 되거나 군대를 가는 건데요. 이미 16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공사판에 동원 안 가려고 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 불러주죠? 부역제의 해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또 한편에서 군대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방군수포제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방군수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아직은 인정한 정도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민간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대놓고 알았어. 군포 내면 군대 안 와도 되게끔 해주겠어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적수포제예요. 되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신분제의 변동이 생겨서 양반수가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 평민들이요, 족보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양반이 되고자 일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군대 안 가려고 했고.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요, 1년에 우리가 필요한 군포가 어느 정도야 라고 이미 총액을 정해놨고 그것을 각 지방마다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각 수령들은요, 자기네 동네에 떨어졌던 군포를 국가에 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양반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아있는 평민들에게 그걸 물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로 인해서 일반 농민들의 부담이 뭐였더라? 심화되더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 때 보니까요, 이 군포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장, 강련체 이런 것들이 영조 시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던 건 지난번에 세도정치기 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세도정치기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이미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편시켜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균역법. 자, 그래서 군적 수포제 하에서는요, 군포를 1년에 몇 필 냈었냐면요, 2필 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1년에 몇 필만 내면, 한 필만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되게끔 허락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뭐한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쪽에서 조세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럼 국가는 1년 동안 자기네가 걷어들일 군포의 양을 줄였냐? 아니요. 농민들에겐 분명히 50% 디스카운트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국가가 걷어들이는 양은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족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족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어장세, 염세, 선박세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어장세, 그러니까 바다에 어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염세, 소금 만드는 사람들,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이전부터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이걸 원래는 왕실이 걷어다 썼었어요. 근데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왕실이 사용하고 있던 그 돈을요, 이거 지금 이제 군포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조금 양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없었던 세금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무분관포예요. 이 선무분관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급 장교 같은 겁니다. 신분이 상승하면서 그 평민들 중에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자제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엔 평민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양반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는 아니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자식들 중에 놀고 있는 애들 많지? 그런 애들 선무군관이라고 임명시켜 줄게. 단 공짜는 아니고 한 필씩 내. 되셨어요? 어차피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요거 관직 하나 차지하고 군포를 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작을 징수를 해요. 결작이라고 하면 토지 1결당 2두씩 징수를 하는 겁니다. 토지 1결당 2두씩 징수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누가 당연히 싫어했을까요? 지주들이 싫어하죠. 없던 세금이 또 매겨지고 계속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무군관포와 결작을 통해서 일단 부족분을 메꿨습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영정법이랑 대동법이랑 균역법을 봤더니 예전에는 토지 기준, 각 집단 기준, 사람 기준으로 매겨지던 것이 점차 무엇을 기준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가 매겨지는구나.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동법을 이야기할 때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특징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공납이 점차 토지에 매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전체 세금 자체가 전세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동전을 사용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 앞으로는 곡식이 아니라 돈으로 내도 돼. 급납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내세요. 돈으로 내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동전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이더라.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세 제도의 개편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신 이 내용은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특히나 구급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꼈어? 이런 부분은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요. 좀 편안하게 접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각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농업부터 출발을 합니다. 농업이요? 예, 발달해요. 농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크게 6가지의 특징을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 전기 때요. 벼농사 짓는 방법 중에서 모내기법, 이양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이 모내기법은 고려 말에 처음 시행됐고 그것이 조선 전기로도 이어지지만 아직은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합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 했었습니까?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근데 국가는요, 모내기법, 이양법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늦봄, 초여름, 그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때라도 가뭄이 닥치면 모내기 할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많이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 보급된다는 것은 결국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갖춰진다는 거겠죠.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저수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요, 저수지와 보가 많이 늘어나요. 한 6천여 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를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 밭농사에서요, 새로운 밭농사 기법이 들어왔는데요. 골뿌림법 또는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골뿌림법 또는 견종법, 이게 도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밭을요 이런 식으로 갈아줘요. 이쪽에 툭 튀어나온 이것을 이제 이랑이라고 하고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고랑이라고 합니다. 고랑, 이게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밭을 갈아주고 난 다음에요, 씨앗을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골뿌림법이에요. 그럼 이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요, 우리 봄에
가뭄 심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물을 쫙쫙쫙쫙 빨아들이고 싶습니다. 가뭄에 견디기가 좋고요. 또한 우리 북서 계절풍 같은 거, 또 봄에도 차가운 바람 불어오거든요. 그런 데서 얘네들이 이제 얼어 죽지 않는 한파를 견딜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요. 시장에 내다 파는 농산물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되는 그런 작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내다 팔기 위한 목적에서 재배되는 거. 대표적인 게요. 인삼이나 담배. 여러분 인삼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전까지 인삼은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산삼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우리가 우연히 구하는 건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인삼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재배해서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다 파는 거. 뭐 이것도 내다 팔고 과일을 내다 팔기도 하고요, 채소를 내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쌀입니다, 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식구 먹고 살기 위해서 벼농을 지었는데 이제는 기술력이 발달해요. 뭐 여러 가지 시비법도 발달하고 농기구도 개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식구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런 남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갖다 팔기 위해서 벼들을 재배하더라 이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요 쌀이라고 하는 것도 상품 작물 재배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전쟁을 겪으면서요. 우리 땅에 없는 농산물들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고구마. 이 고구마는요. 따뜻한 지역에서만 키울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강원도 이런 지역보다는 아래쪽,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그쪽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감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담배, 뭐 고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우리 김치 먹을 때요. 지금 빨간색 김치 먹잖아요. 그럼 빨간색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김치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언제? 임진한 이후입니다. 그 전에 먹었던 우리 김치들은요. 허여멀건한 백김치를 먹었었어요. 이런 것들도 들어오더라. 자, 그리고 조선 전기 때도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서를 국가가 많이 보급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조선 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농가 집성이라든지 뭐 임원경제지, 산림경제, 색경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책이 바로 뭐냐면 농가 집성이에요. 왜 주목을 하냐면요. 이 집이라는 게요.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전기 시대가 되면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농법서가 아니라 우리 땅이라든지 우리 기후에 맞는 농법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최초가 바로 농사직설이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세종이 신하들을 전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좋은 농법들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는데 그거 말고 금양잡록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발행되던 여러 가지 책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때 나온 새로운 농사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 정리가 된 책, 이게 바로 농가집성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총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내게 하면 좋은지, 견종법이 뭔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집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는요, 신속, 빠르다. 그러니까 빠르게 농업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그래서 뭐 빠르게 새로운 농법을 뭐 보급시켰다. 뭐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주요 방법들이 돼요. 특히나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작료 있잖아요.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요와도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작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산된 양의 몇 분의 몇을 땅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까? 절반을 갖다 바친다고 했죠. 2분의 1. 그거는 고려도 그렇고 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이제 소작인들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러니까 생산된 것의 반을 주인에게 갖다 바쳤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타조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도 기본적인 타조법이 기본이기는 한데 일부 지역에서는요 도조법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소작쟁이를 펼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부담이 너무 크다.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소작쟁이 또는 항조운동이라고 합니다.
투잡쟁이 항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절반을 가져는 비율이 아니라 일정액을 서로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정액제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도조법이에요. 도조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주 입장에서는요. 일단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많으면 내가 가져가는 양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작인들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근데 일단 소작인과 나 사이에 정액으로 약속을 정해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한 농토에서 뭐 100두를 생산을 했건 200두를 생산했건 내가 가져가는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땅 주인의 간섭을 덜 받고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도조법이 되겠죠. 그 보통 결정되는 건요. 예전에는 2분의 1 정도였다면 이때 결정되어진 양은 비율로 본다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생산량이 한 3분의 1 정도만 딱 고정적으로 지주한테 보내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질 수 있네. 그 다음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걸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조법이 시행되기도 하더이더라.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내기법은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모내기법은 그 이전의 직파법에 비해서요. 노동력이 좀 덜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 초여름에요. 우리 모내기 할 때요. 줄을 딱딱 맞춰가지고요. 튼실한 모드를 심어준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이 자라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잡풀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다 뽑아줘야 돼요. 우리가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줄을 딱딱 맞춰놨기 때문에요. 이 피 뽑는 것도 쉬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직파법일 때 이거 막 그냥 뿌리잖아요. 이거 피 뽑아내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뽑아내기 쉽다 보니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예전에는 한 농토에서 일했던 사람이 5명이다. 뭐 4명이다 그러면 이제는 1명만 데리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됐어요? 바꿔 말하자면 나 대단히 부지런한 농부예요. 예전에 내가 이만큼 토지 하루 종일 일해도 요거밖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 이제는 피 뽑는 일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 하루에 이거에 4배, 5배만큼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넓은 범위를 농사 지을 수 있는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자, 광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 광자, 넓은 영토를 농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한 명의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늘어납니다. 일단 요게 하나가 장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벼의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요. 왜냐면 튼실한 모만 갖다가 다시 심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모내기는요. 초여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벼를 재배하는 거고. 그럼 겨울부터 봄까지는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 따뜻하거든요. 무엇을 재배할 수 있냐? 보리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농사 2번 짓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모작이라고 불러주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수입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 중에서 보리는요, 또 조세 수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보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간 거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광작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부들이 토지를 늘려가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이러한 방법을 시행했고 또 부지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농부지만 아주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이제 부농이라고 불러줘요. 나중에 부농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양반으로 신분 상승까지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계속 토지가 늘어납니까? 그럼 이제는요. 머슴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영형 부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농업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단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고요. 일부 소수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농들이 토지 소유를 넓혀감에 따라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더라? 빈농이 되더라. 가난한 농민들이 되더라. 자, 그럼 이 가난한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일부는 부농 밑에 들어가서 머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같은 경우는 에이,
땅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고향을 버리고 한양 같은 대도시에 가지고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되겠죠? 아니면 예전에는요, 또 거래를 많이 했던 곳이 이제 포구입니다. 워낙 이제 배를 가지고 물건을 많이 운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광산 개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이들을 바로 이제 임노동자라고 불러줍니다. 돈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임노동자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됐나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농민 지금 나눠졌죠. 그래서 농민의 계층 분화라고 합니다. 농민의 계층 분화. 자, 그래서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양반 같은 경우도 붕당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죠. 권반, 향반, 잔반으로 나눠지잖아요.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광작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분홍과 빈농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쫙쫙 벌어져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요, 농업이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다라면 먹고 남는 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겠죠. 그쵸? 또 한쪽에서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로워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품 계속 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들을 바탕에서 수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 건요. 수공업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조선의 수공업이다 그러면 일단 물건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이 다 관청에 명단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이제 관청에서 너 일로 와봐. 와서 물건 뭐 만들어. 이런 방식이었었어요. 관영 수공업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국가 초기 단계 때는 국가가 그걸 다 통제를 하다가 서서히 가면 갈수록 풀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관영 수공업이 아니라요. 민간에서 주도합니다. 민영 수공업 형태로 발달하게 돼요. 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6세기 가면서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기술자들이요. 관청에서 부른다고 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동법이 지금 시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사가져가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다가 아까 그 가난한 빈농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로 와서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했죠. 근데 도시 생활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요, 내가 필요한 물품을 샀어야 되는 구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계속 하루 벌어서 돈을 벌었으면 또 그러한 필요한 뭐 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샀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나타나는 모습 중에요. 국가에 소속돼서 물품을 생산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공장, 그들의 명부를 공장 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장이 계속 감소해요. 자, 반면에 국가의 간섭을 안이 받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장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뭘로 내냐? 포로 내요, 포. 옷감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납포장 이렇게 불러줘요.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간섭을 없는 공장은 줄어들고 사장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 시기가 되면요. 아예 그냥 공장의 그 명부 있잖아요. 공장안 그거 자체를 없애버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 그냥 개인적으로 물품을 만들고 국가에다 세금만 내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까? 생산 방식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술자, 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녹그릇을 되게 잘 만든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르면 국가 관청 가서 녹그릇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가도 돼요. 그냥 내가 혼자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 녹그릇 진짜 잘 만들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녹그릇을 만들어서 나 진짜 잘 만드는데 단 녹그릇을 만들려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재료를 한 번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이때 내 앞에 누군가가 짜잔짠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돈 좀 있는데 너 기술력 좋아? 그럼 내가 녹그릇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랑 네가 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줄게. 너는 그럼 열심히 녹그릇만 만들면 돼. 이렇게 제안을 해요.
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바로 뭐라 하면 선대제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대제 방식.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냐면 상인이 수공업자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상인이 수공업자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장악하고 있는 형태. 되게 독특하죠? 예, 이게 바로 민영수공업에서 초창기 때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예언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싹 텄던 유럽에서 다 이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돈을 먼저 버는 사람들이 상인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먼저 상인 세력들이 돈을 좀 만지고 돈이 있다 보니까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돈을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은 유통업 쪽, 이쪽은 제조업체 쪽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오늘날에는 유통업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조업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조업계가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뭐 CJ 통운이 있다. 제조업계, 유통업체 쪽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제조업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조업계 쪽이 돈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는요. 독립적으로 수공업자들이 생산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점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수공업자들도 상인들 밑에서 물건을 생산하다가 서서히 노하우라든지 돈을 벌었더라. 그러면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합니다. 자, 이때 유명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안성에 가면요. 녹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성유기. 우리가 안성맞춤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내 맘에 딱 맞게끔, 그쵸? 아주 잘 만드는 거. 이들 저기 유기를 워낙 잘 만들어내다 보니까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 방식의 변화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광업. 광업이라고 하는 건 광산에서요. 지하자원 캐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죠. 그쵸? 근데 처음 공부하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게 조선 전기 때도 뭐 철광석이던 굴이던 금이던 은이던 캤겠구나. 근데 그 캘 때 당연히 국가가 광산 다 개발하고 농민들 데려다가 공짜로 지금 삽질을 시켰겠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근데 그러했던 것이 16세기 또 나옵니다. 16세기 부역제가 해제해지면서 농민들이요. 광산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이 광부님들이 하시는 일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다가 그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 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업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쇠퇴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요. 여기도 발달하게 돼요. 왜냐면 수공업자들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쪽에서 생산,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또 거기에다가 청나라랑 교역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통용하고 있는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이지만 예전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축통화가 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광을 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광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광업으로 바뀌게 되더이더라. 자, 양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세기. 자, 이렇게 봅시다. 광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어느 지역에 가면 은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냥 산만 들고 간다고 해서 은을 지금 캐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혀를 뚫어줘야 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위를 어떻게 보강해야 되고 나름대로 다 시설도 마련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17세기 때는 이런 시설들을 누가 마련해 주냐면 정부가 마련을 해줘요. 자, 그런 시설들을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준다. 근데 국가 중에서도 이제 정부기관 중에 호조에서 그걸 이제 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재부 있잖아요. 기재부와 국세청이 이제 했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호조 쪽이었는데 그 호조 쪽에서 점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실제 이제 노동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채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는 것은 누구냐면 민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광업을 하는데 그럼 일단 민간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가에다 뭘 갖다 바칩니까? 세금을 갖다 바치겠죠.
이때 그 세금을 걷어오는 사람 누구라고 하냐면 별장 이렇게 불러줘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점소를 설치해주고 설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거구나. 이래서 설점 수세제 이렇게 불러주죠. 됐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 이게 이제 영조 시기가 되면요. 방식을 바꿔요. 그냥 민간에 알아서 그냥 다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점소도 민간이 설치를 하고요. 경영도 민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민간에서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는 건 뭐만 하느냐? 세금만 걷어요. 됐나요? 근데 이때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면 별장요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그냥 사또니가 걷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되면 수령에게 권한 많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받아오더라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수령 수세제 이렇게 불러줘요. 간단하죠? 글로 보면 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제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역할이 나눠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뭐 벤처기업을 하나 설립한다라고 하면요, 물론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분을 믿고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물주라고 불러주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평생 때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을 때 돈 대주는 사람들 물주. 저 대학 때 선배 중에 한 분이요. 금세 놀자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밥 사주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주인 거죠. 돈 대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덕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광산을 개발하냐? 아니요. 또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뚫으면 되는지 알고 있는 실제 또 광산 개발하는 사람들 있겠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혈주라고 합니다. 이 혈주가 광산에 나와 있는 임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가서 오늘은 이쪽 판다. 오늘은 이쪽 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되나요? 돈 드는 사람이 나와요.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 그 채굴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임노동자들을 데리고 채굴 현장에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의 광업이 뭐하고 있다? 분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본주의가 유럽도 선대제 방식에서 독립생산 방식으로 가고 유럽에서 이렇게 분업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보이네? 자본주의가 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요. 잠체라는 게 있어요. 잠체. 채굴을 하기는 하는데요. 국가 몰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몰래 광산 채굴하는 걸 잠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잠체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 때 광업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발달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상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은요,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 뭐 주막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먹게 되면요, 주모한테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다가 엽전 몇 개 딱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동전들이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상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많이 발달하는 만큼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상업 부분 살펴봅시다. 자, 우리 조선 전기에서요. 상업 부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했었죠. 그래서 상인이라고 하면 시전상인과 이제 보부상을 공부했었는데 이 시전상인과 보부상은 활약하는 지역은 달라요. 시전상인은 한양에 있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상가 있잖아요. 시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보부상은 전국에 있는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장시가 오늘날 시장이죠. 그곳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이에요. 그래도 공통 분모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로부터 허락증을 받은 관허 상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요. 또 다른 관허 상인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인이라고 불러주죠. 우리 앞서서 조세 그 수치제도 개편을 얘기하면서 대동법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대동법이 단순하게 공납은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상업변에도 되게 크게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국가에다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한 번 거래하는 양 자체가 많아요. 크죠?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는 뭘로도 성장을 하냐면요, 도고로도 성장을 하게 돼요. 이 도고라고 하면 원래 공인들이 물품을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큰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독점적 도매 상인을 의미해요. 독점적 도매 상인. 뭐 이런 거죠. 나는 아무래도 뭐 과일 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전국적으로 막 상인 뭐가 유통망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노하우도 알고 있다. 대표적인 그런 생산지도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쪽에 독점적인 상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어물 쪽에 또 전문가다. 그럼 나는 또 어물 쪽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허생전입니다.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도고의 상업활동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는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허생원 같은 경우는 양반이라고 하는 그 채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공부만 했죠. 근데 문제는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돈 나올 때는 없는데 맨날 공부만 해요. 그래서 부인이 박박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거든요. 자, 결국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생원은 이제 책을 딱 덮고는 서울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는 변시를 찾아가서 돈 만냥을 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까? 나와 있는 것처럼 밤, 대추, 감, 배, 귤 다 사 모으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허생의 과일을 다 사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지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당연히 이때 과일값은 크게 폭등을 했겠죠. 이때 허생원은 이것이 물건을 시장에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10배 이상의 돈을 벌게 돼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매점매석이라고 불러주죠. 그럼 매점매석이 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독점적 도매상인, 그들을 바로 도고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자본주의 싹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두 번째. 공인까지는 그래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죠. 근데 이제는 국가로부터 허락 안 받았는데요. 그냥 상업활동을 하는 자유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난전이에요. 금난전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난전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사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제 그 사상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되셨어요? 특히나 여기 이제 날개를 달아줬던 것이 정조가 금난전건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장사하려면 계속 그 시전 상인들 눈치를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조가 금난전건 딱 폐지시켜주니까 이제는 우리도 왕이 장사해도 된다고 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서울에서요, 종로거리. 옛날 이걸 이제 종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칠패, 남대문 쪽, 이현, 동대문 쪽. 그래서 지금도 동대문과 남대문은요,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비롯이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들은 세력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또 일부들은요, 이런 서울과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또 중간적인 도매 상인들이 등장하겠죠. 우리는 그들을 중도아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도요, 동대문 새벽시장을 가보시면은요, 고속버스 같은 거, 관광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대문 그 쇼핑몰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지방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접 오기도 하시지만 아니면 이런 중도와 같은 중간 상인들이 서울에서 물건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소매 상인들을 다시 내다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지방에서 그 당시 성장했었던 사상들, 특히 그 중에서 큰 세력권을 형성시켰던 사상들에는 누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일단 첫 번째, 한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조은제도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거둬들은 세곡을 한양으로 가져오는 거, 이거 바로 조은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양에 가면 경창이라고 하는 창고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요,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는요, 배를 통해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이런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수수료 같은 거 받습니다. 쌀도 들어가고요, 소금도 들어가고요, 어물도 들어가요.
미곡, 소금, 어물 이런 것들 운송하면서 세력권을 형성시켰던 게 경강상인들. 이들은 나중에 우리 이제 개학이 그래서 이제 뭐 고종 이후 때 강화도 조약 체결해가지고요 서구화지 교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 같은 나중에 이제 선박회사 같은 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름의 민족 자본을 형성하려고 했었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일단 경강상인 기억해 주시고요. 단 이 경강상인은 한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로부터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던 관어상인이 아니라 자유상인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성으로 갑니다. 개성에 가시면 송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송상이요. 정말 대단했던 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다가 그들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점을 바로 송방이라고 불러줍니다. 송방.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인삼을 재배해서 갖다 팔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여기 의주를 갑니다. 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국경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와 교역하는 그 중심이 되는데 의주 지역에서 활용했었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상. 그래서요, 우리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무역이라고 하면 거의 공무역. 그것도요, 사신이 갈 때 우리가 이제 조공이라고 해서 물건을 주면 중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회사라고 해서 물품을 다시 또 이렇게 주는 이런 식이었죠. 조공과 회사 형태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도 뭐 16세기 이렇게 가고 청나라 17세기 등장하고 이러면서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장소에서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무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개시무역 이렇게 불러줘요.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역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런 이제 개시무역이 진행되던 곳 중에는요. 여기 가면 회령이라는 곳도 있고 경원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회령, 경원 여기서도 무역소가 열리고요. 여기 압록강 여기 가면 이제 중강이라고 있는데 중강에서도 그런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열어줍니다. 이걸 바로 이제 중강개시. 그리고 압록강 건너가지고요. 이렇게 청나라 가다 보면 청나라 첫 번째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책문. 여기서 교역하게 되면 이걸 이제 책문개시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상 같은 경우는 책문개시라든지 그 다음에 중강개시 이런 데서 활약을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국가가 허락하는 개시무역뿐만 아니라 상인들끼리 밀무역도 합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제 후시무역. 그런 후시무역 같은 경우는요. 책문과 중강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책문과 중강 같은 경우는 공무역도 하고 밀무역도 하고 둘 다 하고 그런 것에 개입하고 있는 상인들이 바로 만상. 자, 반면에요. 일본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그 일본과 교류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산, 동네 지역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성장했던 상인들을 내상이라고 해요. 내상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사상이면서 그들은 일본과 무역을 주도하게 되더라. 그리고 송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 딱 낑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상과 내상을 연결해서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 무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되셨죠? 무역 형태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재에다 풀어 쓴 거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요. 평양인데요. 평양 가시면 유상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사상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더라. 자, 이번엔 장소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국적으로요. 뭐가 많이 확산됐냐? 장시의 숫자가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00여 개까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장시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은 보부상.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평양에서 지금 평양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가 갑자기 뭐 한양까지 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5개의 그 군현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들 같은 경우는 5일장이 많았죠. 그런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일 문을 여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매일 문을 여는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건 그만큼 거래할 만한 품목이 많아졌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화기 때 별도의 선박회사를 만들어서 독점적인 어떤 민족 자본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근데 보부상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제 1876년이 되면 일본한테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 상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일본 상인 들어오고 곧 청나라 상인까지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이제 막 조선의 곳곳을 누비면서 막 물건을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부상들이 어떻게 할까요? 위협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 보부상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해상공국이라고 합니다. 해상공국.
되셨어요? 일단 이름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시에는요, 배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운반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 바다라고 칩시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도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바다를 통해서 도시로 들어올 때요, 주요한, 그러니까 포구들 있잖아요. 배가 내리는 이런 포구들 같은 경우죠. 그 포구가 거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포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요. 대표적인 게요, 서울의 마포예요. 서울의 마포. 마포 같은 경우는 서에서 들어왔을 때요, 쭉 들어오셔가지고요, 형성되는 곳이 여기가 바로 마포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진짜, 뭐 쌀도 내려오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소금도 있고요, 생선도 있고요, 많은 물품들이 여기서 거래가 돼요. 자, 이때 배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운반해주는 이런 상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선상. 배선자를 써가지고 선상이라고 하고. 그럼 선상들이 이렇게 와서 물건을 내려주면 경강상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저기 또 많은 내륙적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내륙적 상인들과 선상을 연결시켜주는 세력들도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객주라고 해요. 조선후기 사극 보면 이제 객주 많이 등장합니다. 객주, 나으리 이렇게 하는데 이 객주. 자, 그리고 또 상인들이 와가지고 며칠씩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머무르는 숙박업소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각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면 이 객주, 나으리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봤더니 선상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네가 물건까지 막 다 팔고 이러기에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은 분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상과 그 내륙에서 들어온 이런 상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중개해주는 역할들을 객주가 하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맡겨둔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래하다 보면요, 이게 돈을 빌려야 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일도 합니다. 중개도 하고 보관도 하고 또 운송도 해주고요. 금융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게 바로 객주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마포뿐만 아니라 경강포, 원산포, 그러니까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하겠어요. 자, 결국 이런 식으로요, 국가가 인정한 상인, 또 자유상인 등장하고요.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다양해지더라.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네요. 그럼에 따라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조선 통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거 잘 거래가 안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동전 거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때 사용되었던 동전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면 상평통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엽전이 바로 이거예요. 상평통보. 됐죠? 자, 상평통보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 상평통보가 맨 처음에 주조가 됐던 게 언제냐면 인조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조시기 때 일단 1차 주조가 됐고 그에 아들 효종시기 때 2차 주조 들어가고요. 숙종시기 때 3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종시기 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상식은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돈들은요. 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전이라고 하죠. 근데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리 동전을 써서 동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돈들은 동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동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앞서서요. 대동법 같은 걸 시행하면서 쌀 12주를 낼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동전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조세를 돈으로 내는 형태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소장료 같은 경우도 동전으로 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상평통보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요. 무슨 지금 조폐공사처럼 규모가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는 동전을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황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서 화폐가 부족해지는 거야. 화폐 찍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1차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주는 건요. 유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통을 안 하고요. 이걸 자꾸 쌓아둬요. 교환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장수단으로서. 그래서 뭐 뇌물을 뭐 주고받거나 한다거나 뭐 고리대금업 이런 거 할 때 계속 쌓아두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도 돈이 부족해지는 문제, 전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 전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잠깐 사료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제 182페이지. 자, 거기 봤더니 전화가 유통된 뒤로부터 풍속이 날로 변하고 물가는 날로 오른다. 늙은이나 아이들까지도 모두 곡식을 버리고 돈을 찾는다. 농민들은 곡물을 가지고도 필요한 물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 부득이 곡물을 헐값에 팔아 돈을 가진다. 그러니까
화폐가 유통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죠. 그쵸?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경제 파트 다 끝나게 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 176페이지 대동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글들. 사례 보이시죠? 대동법은 가구당 매겨지던 이 공납을 토지에 매기고 있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주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토호라고도 해요.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토호라고 하는데 그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자, 오른쪽 보조단을 보시면 상품작물의 재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라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이런 것도 심는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봤더니 도해주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한다? 내다 팔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다양한 농작물들을 보시면 이제 내다 팔기 위한 상품작물 재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180페이지 보면 포구상업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동서남의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자,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사진포 이런 지역들 장사배가 모이더라. 그러면서 사람들과 내륙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역한다. 포구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문화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